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전문가 특별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코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기자 이혜선입니다. 네, 오늘 대타로 진행 맡은 청년의사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네, 대타로 요새 자주 나오십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 코파라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과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좀 꾸며봤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아침 방송 같고 촌스럽고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코파라는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사전 녹화로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네, 오늘 코파라에 모신 전문가는 이쪽 분야 전문가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코파라 방역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일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여러 보건소 중에서 코로나 초기부터 가장 주목받은 곳 중에 하나가 안산시인데요. 네.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박건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소장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시고요. 라오스 모자 보건사업 코디네이터,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등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도 하셨습니다.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장으로는 언제 부임하신 건가요? 네, 2018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전 녹화하는 이유가 네. 있는데요. 저분을 모시려고 했더니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두 가지요? 두 가지나. 하나는 금요일 날 낮에 생방송이 어렵다, 시간이. 그래서 사전 녹화를 해야만 한다. 네. 두 번째는 MC를 바꿔달라. 강양구 말고 네. 저를 하는 조건으로 네. 출연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아니, 왜 강양구 강양구가 싫어서 그런 건지 네. 제가 좋아서 그런 건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본격 MC를 선택해서 출연하실 수 있는 방송 코파라입니다. 네. 그 해외 근무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더라고요.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 3년은 라오스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같이 했었고, 2년은 이제 필리핀에 있는 서태평양 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했고, 마지막 3년은 남태평양 피지에서 이제 보건의료 체계 전문가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안산시 보건소장으로서 또 그리고 WHO 뭐 관련 국제보건 전문가로서 나오셨는데 WHO에서 일하면은 그 여권 자체가 외교관 여권이죠. 이게 UN 여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이 쓰는 여권이랑 또 다른데, 이제 외교관 여권에 준하는 UN 여권을 사용하긴 합니다. 이제 UN 직원들도 그 레벨에 따라서 이제 스칼라가 두 개가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레벨이랑 디렉터 레벨이 이제 다르는데, 그 레벨에 따라서 이제 또 공항마다 라인들이 조금 다르긴 하고요. 근데 저는 별로 특별 라인은 이용해 본 적은 없고, 또 오히려 사실 한국 여권이 그 비자 면제에 있어서는 유엔 여권보다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여권 파워가 있군요, 우리나라가. 근데 필리핀, 라오스, 피지 되게 이제 WHO 근무했다 이러면은 막 제네바 이런 데 다녀오시던데 네. 조금 이렇게 좀 선진국 좋은 나라는 별로 근무를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WHO 근무했을 때가 이제 막 그 예방의학 전문의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마친 이런 이제 소위 주니어 레벨의 그 프로페셔널이어서요. 이제 물론 헤드쿼터나 리저널 오피스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업무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그 나라에 있는 이제 보건부 직원들과 함께 이제 그 현장의 보건 정책들을 자문하고 함께하는 걸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지역사무소, 국가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제보건 전문가로 일하시다가 안산시에 있는 보건소장이 되신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특별히 국제보건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WHO에서 일하긴 했지만 제가 일했던 영역이 1차 의료나 지역사회의학이나 이런 주로 이제 풀뿌리 조직에서의 이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영역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도 하는 것은 이제 안산에서 지역사회에 이제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에게서는 지역보건이랑 국제보건이 이제 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초기에 이제 외국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셨던 건지 좀
얘기해 그 안산시는 외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외국인 인구, 주민 인구가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데 한 8만 명 안팎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16년도부터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라고 시청 내부의 국 단위 국 수준으로 이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이제 행정 조직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이제 외국인 지원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외국인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경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이제 설 직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대응이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한과 그 후베이 성이 이제 핫스팟이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메시지가 저희도 다시 복귀해 보면 뭐 후베이 성이나 우한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 바로 병원에 가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뭐 손 씻기나 마스크나 이런 기침 예절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다국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이미 중국어로 만들고 영어로 만들어서 다 부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새가 좀 확산이 되니까 이제 중국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이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 뭐 베트남어나 태국어나 이런 다양한 다국 언어로 이제 홍보들을 바꾸기도 하고 가두 방송을 할 때도 이제 다국어로 저희가 가두 방송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스피커 달고 다니고 뭐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은 뭐 이렇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네. 시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초기에는 이게 약간 조금 너무 올드 스타일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에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부터 이제 각 나라 커뮤니티들 그 나라별로 뭐 베트남계나 뭐 무슬림 계열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계 나라들을 여러 모여있는 주민 단체들이나 커뮤니티들이 있어서 이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제 방역 정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있었던 외국인 주민 정책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좀 탄탄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통역이나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그 네트워크들도 주민 네트워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민간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전 1월 달에 바로 이제 중국 통역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저희가 다 시 예산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도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 다 이제 배치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외국인들이 싶습니다. 원래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었군요. 일단 이런 방역 정책 같은 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19가 사태가 있은 이후에 혹시 기존 인프라에 더해져서 발전한 정책 혹은 뭐 이런 인프라 같은 게 있을까요? 정책에 뭐 직접 기여하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거나 아니 외국인 주민의 자체적인 이런 커뮤니티들이랑 간에 이제 그 의사소통하는 기회들이 오히려 좀 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 다 이제 각 커뮤니티별로 약간 고립되거나 독립적인 생활, 왜냐하면 또 다른 데랑 접촉할 수 있는 게 조금 걱정되시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뭔가 어떤 통로들이 필요한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격이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안산시와 같이 이렇게 그 메신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메신저와 이제 안산시와의 관계가 좀 더 활발해진 측면이 좀 그 있다. 비상 연락망 같은 게 있나 봐요. 예,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예, 우즈베키스탄 대표자한테 예. 딱 문자 보내면 그분이 쫙 퍼뜨리고. 예,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리시기도 하고 또 일례로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 자가격리를 하기 어려운 이런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계실 수 있는 이제 원룸 같은 곳을 뭐 안내해 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 시설로 저희가 안내하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는 뭐 하루에 뭐 6만 원 혹은 10만 원씩 좀 고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월세나 보름 갈 수 있는 이런 주거를 안내해 주는 역할들도 그런 외국인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 1월, 2월 얘기하니까 진짜 옛날 얘기 같은데
이 방송이 올라가는 금요일 말고 다음 날 토요일이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 발생한 지 300일 되는 날이랍니다. 아, 벌써 그렇게 흘렀나요? 지난 300일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초창기에 이제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인 입국 금지 왜 안 시키냐 이거였거든요. 그 안산시에 있는 외국인 중에도 중국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한 8만여 명 외국인 중에 한 5만 6천여 명이 중국계이고 그 중에 4만 8천 명이 이제 한국계 중국인들이신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대단히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따져보면 약간 오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안산에 계신 특히 이제 한국계 중국계 분들은 대부분 중국의 동북성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고 후베이성이나 우한과 관련 있는 분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따지면 후베이성이나 우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사실 코로나 위험에 있는 거지 중국 사람이 그 코로나 위험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두 개를 이제 약간 오해하셔서 중국인이면 다 위험한 사람, 심지어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되고 중국에 가보지도 않은 중국 사람도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소장님도 고민됐을 것 같아요. 누가 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중국인 네. 입국 금지 해야 되냐, 예, 예. 말아야 되냐. 예,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아니라 그 중국의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국적이 뭐든 간에 네네. 입국 차단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이슈여야 되는데 예, 예.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논란을 벌였었죠. 근데 이제 초기에 1월 말 혹은 2월 초에 소위 뭐 국경 폐쇄라 그러나요? 아니면 이제 그 해외 여행 내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차단 혹은 관리를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론 이제 2월 초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로나에 대한 지식 그 수준에서는 제가 다시 오늘 인터뷰 때문에 찾아보니까 2월 4일에 보니까 방역당국에서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좀 타당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돌아서 오기도 하죠. 후베이성에서 출발해서 베트남을 들렸다 오기도 하고 뭐 일본을 들렸다 오기도 하고 이제 그 구멍이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수준으로는 저는 가장 적합한 조치였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됐을 때는 좀 다르게 평가할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단어는 저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기에 대응할 때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또 초기에는 이제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 이제 뭐 몇 가지 그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사실 이제 소위 이제 길에 뿌리는 방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2015년 메르스 때도 이제 그 이슈화 되긴 했었는데 사실 시민분들도 이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보건소나 시청에 늘 전화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길에 방역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가서 그냥 뭐라도 확 뿌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가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샥 해주고 네. 사람이 뭐 10명, 20명 가서 이렇게 해주면 그 보건소나 시청에 전화 거신 분들은 왜 그랬냐면 그때 청와대 앞에 뭘 한번 뿌린 적이 있잖아요. 그거 왜 뿌렸나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아유 사실 그게 효과가 없고 이 코로나는 비말로 감염이 되고 그래서 손에 자주 닿는 데를 뭐 헝겊으로 묻혀서 닦아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도 하지만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저희도 근데 뭐 아주 또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 아예 길거리 뿌리는 거 말고 이제 몇 가지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저희도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는 수준에 좀 뿌렸군요. 합리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런 건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복귀를 해보면 2월 달에는 방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3월부터는 아마 이제 길거리 방역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열심히 지침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독에 대한 지침이 제 기억에는 아마 한 3월 초쯤에
좀 더 자세히 나왔던 것 같고, 이제 그 덕택에 저희들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의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좀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계속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동선 공개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예. 너무 많이 공개한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예. 거꾸로 왜 어디 왔다 갔으면 밝히지 안 밝히냐 이런 민원도 있고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후자 쪽 민원이 최근엔 더 많은데, 이제 그 보건소나 방역당국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아예 분 단위로 집에서부터 나와서 무엇을 타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다 스토리를 다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이제 최근에는 아예 뭐 그 저희가 접촉자가 다 발견돼서 그 방역상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아예 공개를 안 하면 거의 동선이 없는 것처럼 공개가 되면 이제 주민들은 전화를 하셔서 역학조사를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략 어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거를 알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전화를 하셔서 몇 동이냐.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걸리면 책임질 거냐. 그리고 100% 이제 또 많은 분들이 100% 혹은 0%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100% 안전하다라고 말을 쓰면 못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내일이나 모레 다른 이유로든 다른 데서 접촉하셔든 이렇게 확진될 수 있어서 100%라는 말씀을 못 드려 처음에는 대답하기가 참 궁색했는데, 이것도 많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계시는 그 아파트는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확률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배워가면서 네. 민원 대응하는 것들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안심시키는 노하우. 네. 그 외국인들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주 노동자 관련 활동하는 NGO 분들도 한번 초청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안산에도 많단 말이죠. 그분들은 정말 위축되고 막 오히려 집 밖에 못 나가고 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좀 얘기해 주실 만한 내용들 좀 전해 주시죠. 아까 그 중국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이제 2월 달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뭐 외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집단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집단 발생은 제가 없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안산 지역에 계시는 외국인 주민들도 분들은 1월달, 2월달부터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엄정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2월달부터 거의 안 보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조금 그 관계에서 상처받을 우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게 그 유행이 될 우려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안산에 이제 저희 다문화지원본부가 있는 원곡동, 안산역에 있는 원곡동에 이제 외국 음식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외국 음식점도 지금까지도 다 영업을 상당히 일찍 종료를 합니다. 8시, 9시면 다 종료를 해서 이제 미리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방역 수칙 지키는 부분이 저희 한국의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지킨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저희가 예를 상상을 하면, 저희가 뭐 미국 가가지고 이민자로 가 있었을 때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거의 막 안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상상해 보면 대충 이해는 가실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원 말씀하셨는데, 네. 안산에도 이슬람 사원들이 여러 개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제 큰 사원은 하나 있고, 하나 이제 작은 있어요. 이제 기도처들은 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코로나19 확진자 분류를 조금 다르게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지역사회 감염하고 해외 유입을 구분하는 방안. 그걸 안산이 제안한 거예요? 아마 전국적인 그 발표를 할 때 원래 이제 지역사회랑 해외 유입으로 구분이 되긴 됐었는데, 표상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안산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올린 뒤로는 좀 더 확연하게 아예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이제 분류가 됐었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했던 이유는
이제 6월, 7월경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오신 분들의 이제 확진자가 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금 6개 나라가 정해져서 이제 그 나라에서는 들어올 때 뭐 코로나19 검사를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뭐 비행기도 60%인가 몇 퍼센트 이제 몇 가지 방역 강화 국가가 선정되기 직전까지는 이제 일부 나라에서 그 확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당시 7월, 8월만 해도 이제 여전히 확진자가 한 명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게 기초지자체의 보통 그 루틴이었습니다. 또 그걸 또 안 보내는데 또 시민분들이 다른 데서는 보내는데 왜 우리 시는 안 보내냐 이런 식으로. 사실 요즘에는 이게 보고서 내용 확인 안 하고 바로 지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해외 입국자 확진자들이 많아진 이후로는 특히 해외 입국자 확진자분들은 대부분 자가 격리를 하시다가 이제 확진된 분이기 때문에 접촉자도 아주 밀접한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동거인 정도이지 자가격리를 이탈하신 경우에는 조금 문제는 다르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래서 사실 그 다른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방역상의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해외 입국자 중에 특이 동선이 없으면 저희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는 발송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해외 입국자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근데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불안감도 많아지시고 또 게다가 이제 또 시민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해외 입국자라는 걸 보시면 또 해외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도 이렇게 생기시고 이게 좀 불필요한 이런 뭐 감정 내지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입국해서 공항에서 검역에서 확진되신 분들은 안산 주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안산 확진자로 분류가 안 되고 검역 확진자로 전국 통계에만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역에 준하게 지역에 오셨더라도 지역에 오셔서 확진된 분들을 굳이 뭐 안산 확진자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 그냥 해외 입국자로 전국적으로 잡든 뭐 광역 단위로 잡든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역 확진자 숫자로 잡히긴 하지만 이게 지역 확진자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구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걸리면 해외 입국으로 분류되고 검역 환자로 검역으로. 예. 근데 집에 가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면은 그 지역으로 안산이면 안산, 네.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분류돼요? 네네. 그것도 약간 이상하긴.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뭐 꼭 근데 지역 확진자 수를 매번 기초 지자체 수준으로 이렇게 카운팅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역 확진자가 많으면 그것도 또 걱정이고 해외에서 오늘 유난히 환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또 걱정이고. 네. 근데 저희 안산보다 좀 더 억울한 데가 평택입니다. 평택은 이제 미군 확진자가 다 지역 확진자로 잡히는데 미군 확진자들은 아예 그 미군 그 캠퍼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확진되고 안에서 치료받고 다 하시는데 카운팅은 평택으로 돼가지고 평택시가 조금 많이 더 억울할 겁니다. 안산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지자체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그래서 K방역 5차 웹 세미나에서 직접 방역 노하우도 발표하신 걸로 아는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날 다 풀어놓으신 건가요? 이거 진짜예요? 그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다? 저희가 확진자 숫자로 따지면 근데 가장까지는 그때그때 다르죠. 날짜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제일 좀 낮다. 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10만 명당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도 이제 밑에서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초 지자체별로 확진자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거는 저는 좀 나름 좀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되게 높은 지역에서 저런 얘기하면은 신뢰가 안 갈 텐데 굉장히 낮은 곳에서 굳이 지역별로 통계 내지 말자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언제 이게 물론 저희들 이제 그 대량 발생 특히 그 집단 발생 안 생기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약간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배우 최원영님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느낌도 네. 들어요. 이게 녹화 방송이면 이럴 때 뭐 같이 나오고 그러나요? K방역 5차 웹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네, 이게 아마 이제 안산에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왔다라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네. 비결이 뭡니까? 이게 비결이라고까지 뭐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 좀 섣부른 것 같고, 아직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응에 뭐 중간인지 전반부인지 후반부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 중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의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조직들이 각 동별로 혹은 마을 조직들이 활발히 되어 있고, 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 기업 형태로 그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마을 방역도 하고, 또 저희가 방역을 하다가 놓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자체 돌봄 이런 것들도 하고, 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이제 지역사회 활동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사실 이제 2차, 3차, 4차 이런 그 전파가 됐을 때 이 전파가 확 안 퍼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추는 거는 결국은 지금 뭐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위험 행동을 했느냐랑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잘 이렇게 지키셨던 것 같고요.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그 자원,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산은 초기 1월 말부터 병원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선별진료소라든지 호흡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곳곳에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했을 때 겁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메르스급이나 사스급일 수도 있어서 겁들이 많아서 보건소에서도 검체 채취 인력을 바로바로 이렇게 충원하기 어려웠을 때 안산시 의사회에 동네 의원 하시는 의원 선생님들이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에 안산에 보건소가 2개가 있는데 양쪽 보건소에 주말에 오셔서 이렇게 자원봉사로 그 검체 채취도 같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잊기 쉬운 게, 지금은 마스크 쉽게 구매하지만 저희가 또 중간에 공적 마스크 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또 약국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배포해 주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수행해 주신 약사님들, 약국 약사님들, 이런 그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들이 이제 저는 그 시민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그 어쩌다 공무원 어공인데, 지자체 공무원 된 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의 활약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이 이제 보건의료 쪽이나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 같은 경우는 시청 전 직원이 사실은 코로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난 그 심각 단계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시장님이 본부장 하시면서 세워져 있고, 전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거리두기를 하면 문화 뭐 공연장 혹은 체육시설 혹은 또 이제 복지시설 혹은 음식점 이런 데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학교 뭐 등등등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가서 이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다 평소에 안 해보던 일들을 이제 공무원들이 다 지방 공무원들 하고 있고, 또 해외 입국자들 안산에 저희가 크로스 커팅하게 한 500명, 600명 됩니다. 지금 14일 자가격, 그러니까 매일 30명에서 60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400~500명 되는 그 해외 입국자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들도 이제 보건소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행안부의 지침이 이제 보건소는 다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0명씩 들어오는데 2주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쌓이면 한 400~500명 이렇게 쌓이는 거죠. 분들을 지금 4월, 5월부터 계속 그렇게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있으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이게 밤에도 막 울리고 그래요. 이분들이. 근데 이탈을 안 하셔도 어플리케이션이 그 불안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이탈이라도 하게 되면 밤중에 찾아가서 정말 계시는지도. 교대 근무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뭐 그 노동법상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를 초과 근무로 산정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퇴근했다가도 그거 뭐 이렇게 예. 울리면은 가고 이런. 근데 울려서 아마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물론 출동해야 될 때는 아마 이제 출장을 달고 출동을 하시겠지만, 집에서 간단히 전화를 하거나 뭐 영상통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섣불리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다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더 고민인 게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화 이제 되고 개도 기간이 끝나서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언제 끝나죠? 개도기가? 그 방송은 13일인가로 아마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단속 할 수 기간이나요?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방송은 약간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예, 지금 예, 마스크를 예. 벗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 시청 직원이 다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보건소 직원들의 이제 노고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 뭐 전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안 가봤던 길을 다 새로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선별진료소를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뭐 역학조사를 하고 동선을 확인해서 접촉자를 분류하고 물론 이제 광역 지자체의 이제 지원을 받긴 하지만 또 이제 자가격리자를 찾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안 해봤던 일들을 이제 아주 성심성의껏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담당자들은 감염병 담당자들은 뭐 어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몇 번 나오기도 했지만 뭐 야근을 수시로 주말 근무를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열정이나 책임감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큰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뭐 시민 참여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나 시청 공무원, 보건소 직원들의 이런 노고들은 전국의 모든 이제 지자체의 공통 사항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소위 K방역 관련된 이런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WHO에서도 진행하는 웹세미나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혹은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제 페리페럴 레벨 그 가장 말단 단위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 보건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의 역할은 이게 소위 이식 내지는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소에 해당하는 기구가 좀 있죠. 있긴 있는데 물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도 노동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6시 되면 퇴근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 모든 나라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부족하겠죠. 월급이 많이 저소득 부족한 국가는. 경우에는 이 일을 안 하고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거부할 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K방역의 경쟁력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근데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역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보건소와 또 이제 지자체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많지만 저는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저는 치료에 종사하시는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병원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에서 주로 그 경증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공공병원 그분들도 거기 계시는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모든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다 처음 맡게 되는 보호복을 입는 거라든지 감염 관리 그런 것들을 훈련받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이제 민간병원들도 이제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곳곳에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들 중환자 보이는 게 보통 중환자보다는 뭐 3배, 5배, 10배 정도의 이제 강도가 되는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고생들 하시는데 안산만의 특징은 확실히 그 지역사회 어떤 뭐 커뮤니티라 그럴까요?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는 혹은 딴 데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거 그거는 다른 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안성도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지역사회 잘 조직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거는 아마 안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셔야 더 맞을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공단이 반월 시야공단에 있으면서
뭐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노동 80년대 90년대 이제 소규모 운동에 이제 노동 운동을 했던 어떤 기업들이 지역 운동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 인구 구조가 조금 좀 젊어요. 젊죠. 네. 물론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는 있습니다. 안산시 자체가 안산도 계속 고령화되고 있나요? 나이를 네. 먹어 있긴 하는데 이제 또 젊은 그룹에서 이제 마을 단위의 자체적 육아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마을 조직들도 있었고 세월호의 기억들도 세월호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보건소장님도 그러면 밤이나 막 토요일, 일요일에 또 막 출근해서 일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그 과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지역 의사회 선생님들 오셔서 이제 그 검체 채취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볼 수가 없었고 그 외에는 또 뭐 핑계긴 하지만 제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고. 그 사시는 곳은 혹시 안산 시내입니까? 저는 이제 보건소에서 10분 정도 거리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자택근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네. 뭐 안산에 사신다는 거 보니까 네, 자주 가시겠네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10분 거리라면은 네. 원래 안산에 그 집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안산시 보건소장이 되는 바람에 그걸로 이사 가신 겁니까? 순서는 집이 먼저 안산에 있었고 그 아. 뒤에 이제 안산시 보건소장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확진자 숫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저의 상상에 매일 그 숫자 우리 관내에서 환자 몇 명 나왔나 이게 이제 보통 자영업자나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날그날의 매출 실적을 보고 스트레스 받는데 보건소장님은 그 확진자 숫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뭐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감염병 담당자와 팀장일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시장님도 이 숫자에도 상당히 이제 민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확진자 숫자를 계속 발표하는 게 그렇게 되면 확진자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나 들고 또 이게 약간 또 지자체 간에 경쟁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왠지 이제 코로나 대응이나 코로나 방역의 목표가 확진자 제로라고 말은 안 하지만 느낌적으로 그런 걸 갖게 되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도한 막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지 않나요? 네, 현재 저는 상황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마구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제 마구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는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로에 너무 초점을 맞다 보니까는 만날 수도 있는데 서로 안전하게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남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공공시설이 그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공공시설을 조금 이용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르신들의 경로당 물론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는 위험할 수는 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몇 시간 정도 그 환기를 잘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나 또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역 대책들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이제 매일 발표되는 지자체의 확진자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뭐 전환 내지는 변환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발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이게 경쟁 아닌 경쟁, 네. 환자가 뭐 몇 명 더 발생했다고 그 지역이 뭘 잘못한 건 사실 아닌데 네. 참 쉽지 않네요. 네. 코로나19
하루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사업이나 뭐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좀 바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걸 또 비대면으로 바꾸셨다고. 대부분의 이제 보건소가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감염병 대응 외에 또 주로 하는 사업이 이제 건강 증진 관련된 뭐 비만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영양 이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 업무를 했던 이제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역학조사에 이제 투입이 되는 이런 원래 과정이- 하던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어려운 게 저희가 확진자가 얼마 생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3월, 4월에는 또 확진자가 별로 없었을 때 다시 건강증진 업무를 시작할까 하다가 다시 또 이태원 말로 생기면서 다시 또 접게 되고 또 7, 8월에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8월 중순부터 생기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 2, 3주 전부터 확진자가 좀 줄어드니까 또 업무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바쁜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안 바쁜 날이어도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보건소에서도 그 맨날 코 찌르고 검사하는 네. 거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이제 그 확진자가 생기면 이제 접촉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게 운영이 네.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기에는 피로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나 뭐 보건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잘해야 좋은 보건소장일 것 같은데 저에 대한 평가는 아마 직원들이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순환 근무도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또 책임지는 담당자라든지 담당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좀 바꿔주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물론 시장님께서 이틀 포상 휴가도 다 이렇게 전 직원에게 주시기도 했고요. 아니 포상 휴가를 주면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저희가 갈 수 있는 날이 있었기 돌아가면서? 때문에 띄엄띄엄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고 전 직원이라는 건 네. 보건소의 전 직원. 그때는 아마 시청을 포함해서 다 같이 이것도 어렵습니다. 누구는 더 열심히 했으니까 3일을 주고 누구는 하루 주고 이게 어렵고 전 직원이 다 했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도 좀 주고 그럽니까? 추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지자체 전하 이제 과장님 수준은 연봉제 비슷한 거여서 제가 알기로는 야근이나 특근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6급 이하 이제 직원들은 이제 야근 특근 수당 받긴 하지만 이제 또 많은 직원들이 안 받고 마음 편한 거를 더 물론 선호하긴 하죠. 네. 진료 기능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만성질환 관련된 진료 기능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 혹은 또 한방 진료를 하는 보건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 진료는 대부분 이제 다 중단하고 코로나 선별 진료로 이제 중단돼 있는 보건소가 많고요. 환절기 되면서 또 독감이 유행이 예측이 되면서 호흡기 안심 클리닉을 이제 운영하고자 호흡기 안심 클리닉을 민간 의료기관 의원급이나 병원급이랑 같이 연계해서 호흡기 클리닉을 만들려고 이제 각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게 쉽진 않아서 이제 보건소가 호흡기 클리닉 역할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건소는 이제 보건행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행정당국으로서 역할을 하면 이제 그 시군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질병관리청의 그 브랜치로서의 감염병 관리 역할, 이 정도의 역할이지, 직접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좀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꼭 보건소가, 그러니까 만성질환 진료는 저는 제공할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농어촌 지역이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또 내 얘기는 다르겠지만,
이제 의료기관이 일반 의원이 많은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 진료를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특별히 제공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염병 진료가 만약에 이제 민간기관이 감염병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당장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호흡기 진료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의료 정책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해서 현직 또 보건소장이시고 해서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뭐 더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논란이 많길래 여쭤봤는데 일단 뭐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민간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는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방 접종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도. 지금 독감 예방 접종 이런 거는 예, 저희 근데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제공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한 13%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건소가 예방 접종을 직접 제공하는 양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제공을 하는 거를 관리하고 질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질 관리를 하는 역할이 많아서, 저는 이제 예방 접종도 직접 제공하는 역할은 민간이 하고, 이제 보건소는 어떤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사기 사용이나 이런 혹은 이번에 있었던 부작용 혹은 이상 반응에 대한 이런 관리, 이런 게 이제 보건 당국으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언뜻 생각해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할 일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아무리 뭐 건강증진 사업이나 진료 부분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전체 인원이 좀 늘었다거나 뭐 어디서 누가 좀 파견 근무를 왔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뭐 무조건 늘려달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그게 이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러니까는 일부 역할과 기능을 덜어내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필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력 예산 얘기하기 전에 이제 보건소의 기능 역할 얘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면, 감염병 등 인력들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르스 전에는 1명 정도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메르스 이후에 한 팀, 감염병 팀이 하나가 일단은 생겼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상당히 많은 보건소에서 감염병 제2팀이 아마 생길 겁니다. 한 팀이 몇 명쯤 되는 거예요? 뭐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병 관리팀이 뭐 10여 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핵이라든지 뭐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이나 여러 업무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지만, 직접 감염병을 대응하는 인력은 2~3명이었고, 근데 코로나 바쁠 때는 저희가 이제 다른 건강증진 업무를 하거나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이제 간호직 공무원들이 조금 다시 돌아와서 임시적으로 바쁜 2~3개월 정도 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정규적인 인력으로 내년 초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보건소에서 2개 팀, 대응팀과 관리팀 형식으로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더 늘려서 뭐 방역이라든지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과체계, 감염병 관리과 체계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일부 지자체도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인력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갖춰졌는데, 감염병과 좀 별도로 이제 건강 증진과 이제 관련된 이제 보건소의 업무는 이제 저는 건강 증진 관련된 이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리라든지 뭐 금연이나 정신보건, 치매 이런 업무들은 보건소가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충분한 또 민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재정 그게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이제 민간에서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민간이 할 수도 있는 업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이 제공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제공을 하려면 이 건강증진 관련된 서비스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에서 제공을 해야 인구 퍼플레이션 커버리지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피용으로 보건소 주변에 있는 몇몇 인구 집단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이 서비스들이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의 무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간호직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뭐 찻동, 서울의 찻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조금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 건강 증진이나 예방과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래서 공공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그럼 그 공공이 이미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 1차 의료기관들과 어떻게 연계를 할 거고, 또 의료 쪽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나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부분이랑 어떻게 이게 그 연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에 대한 돌봄이 더욱 어려워졌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나 제가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에 대한 이런 돌봄들을 더 잘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읍면동 수준에서 혹은 더 작은 통반 수준에서 이런 보건 서비스와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같이 제공할지, 그리고 이제 1차 의료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할지는 이제 보건소의 기능 역할과 함께 같이 좀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중에 가장 전문가 포스 뿜뿜 눈빛도 아주 빛나시고 가장 뭔가 그와 관련해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이나 구상도 많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뭐 사전 녹화지만 길게 이제 저기 오가는 시간, 네, 지하철로만 1시간 걸리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사회 보건 또 더 큰 단위의 어떤 일 하시는데 앞으로도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싸우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특별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코로나19의 초등교육 현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교사님 모시고 사전 녹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올 거고요. 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또 대타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